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는 과거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벨기에 정부는 콩고의 혼혈 아동들을 가족에게서 강제로 떼어놓는 비인도적인 정책을 펼쳤는데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강제 분리된 아이들은 대부분 보육원에 보내져서 모진 학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는 70대 노인이 된 5명의 혼혈 여성들이 뒤늦게 벨기에 항소법원으로부터 정부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콩고 사례처럼 자신의 뿌리와 인생을 도둑맞은 아이들이 다른 국가들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스마트폰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을 팔려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라, 이런 전략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애플사가 이런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서 인도네시아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걸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쿠바와 이란, 시리아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됐는데요. 국무부는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7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또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 세탁 등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돈 세탁,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면서 최대 500만 달러, 약 7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무부는 이 두 기업이 북한의 IT 노동자 등을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한 뒤 프리랜서로 속여서 전 세계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이를 통해 확보한 불법 수익을 세탁해서 북한에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정권 이양 기한으로 설정된 내년 3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서 작동하던 헌법과 의회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는 갑작스런 내전 종식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과도 정부는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면서 시리아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법에 따라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리아의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라과이가 주 이스라엘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는 미국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소보, 파푸아 뉴기니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둔 6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친미 성향인 파라과이는 2018년에 미국을 따라서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국내 여론 때문에 철회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헌법상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곳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도시로 보고 텔아비브에 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미스 네덜란드 대회가 35년 만에 폐지됩니다.
미스 네덜란드 조직위원회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도 그에 따라 바뀌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스 네덜란드 대신에 소셜미디어나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또 성공한 여성들의 얘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다. 네, 절름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죽었다는 건데요. 영국 가디언지가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는 레임덕이 아니라 레임덕보다 극심한 권력 공백 상태인 데드덕 상태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주 한국 대통령의 단기간 계엄 선포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필요한 건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 우크라이나 파병,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에 따른 한국의 안보 문제 중요성, 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타격, 불평등, 인구 고령화 같은 국내 문제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열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어제 담화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인 7일에 내놨던 2분 사과와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30분간 이어진 담화는 불안과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도 임기 관련 문제도 당에 이름하겠다던 모습과 180도 돌변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일본 NHK,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도 어제 윤 대통령 담화를 속보로 전하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 CCTV도 이번 담화는 반성이 아니라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온라인 속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담화가 윤 대통령 탄핵에 기름을 끼얹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부와 정당 등 국정 책임자가 모호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었던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며칠 안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장기간 국정마비가 불가피해졌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최대 6개월 가까이 정치적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좀 지난주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네. 국제사회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뉴스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세상의 중심에서 트럼프를 외치다. 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선정했습니다. 네. 97년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왔는데 인물 선정이 어려웠던 해도 있었지만 올해는 어렵지가 않았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2015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어쩌면 그보다 정치와 역사의 향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 개인이 없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트럼프의 가장 광신적인 지지자들부터 가장 열렬한 비평가들까지 우리 모두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건 첫 번째 대선에서 승리했었던 2016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던 다른 인물을 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경쟁 상대도 있었고요. 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2월에 감옥에서 의문사했던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나발리의 부인 나발라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저커버그 메타 CEO 이렇게 10명이 경합을 벌였는데요. 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뭐 압도적 인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타임지와 지난달 25일에 미리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선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라면서도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나는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말해줄 수 없다. 그건 그냥 적절하지 않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 지원을 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대한 확전이고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비판하는 말을 내놨습니다. 네. 또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동에서 매우 생산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동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중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저희 오늘 세계는도 네.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트럼프 얘기, 지금 그렇습니다. 12월이잖아요. 네. 계속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만하다 이런 생각 공감을 하게 되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지금 취임식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기 백악관 대변인으로 내정된 캐롤라인 레빗이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뿐 아니라 적국과 경쟁국의 지도자들과도 열린 대화를 시작하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취임식에 누가 초청됐냐라고 물어봤지만 그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규모 관세 등으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취임식 초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전례가 없다라는 점에서 시 주석이 실제로 참석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요. 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는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내놨고요. 트럼프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 모든 국가의 주미 대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줄타기의 달인. 네, 폴리티코지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1위로 꼽았는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쪽에 통화를 하고 싶을 땐 멜로니에게 걸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극우주의자로 여겨졌는데 멜로니 총리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극우 성향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총리에 올랐을 때 국제사회가 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요. 올해 다른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정치적으로 잇따라 타격을 받는 와중에도 멜로니 총리는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좌파 인사들조차도 이 멜로니 총리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멜로니 총리가 2022년에 이탈리아의 첫 번째 여성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이탈리아 정권 평균 수명이 한 13개월 정도였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동맹 또 전진 이탈리아와의 연정을 지금 2년 넘게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폴리티코가 멜로니 총리가 집권 이후에 인상적인 줄타기를 해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유럽 의회 안에서 극우 또 반 EU 성향의 정치 세력인 유럽 보수와 개혁을 이끌면서도 EU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피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다른 유럽 극우 세력과 다르게 우크라이나를 아주 강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지금 이탈리아가 이렇게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유럽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랑 독일은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권이. 네. 네. 그렇지만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여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지금 멜로니 총리 외에도 행동가, 파괴자, 몽상자라는 3개 카테고리에서 이제 한국당 여러 명의 지도자를 꼽았는데요. 네. 일단 행동가 부분에서는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가
정치가 좀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제 유럽을 이끌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1위로 선정을 했고요. 네. 파괴자 부문에서는 파괴자. 네,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제1야당인 기동민주당의 대표인 메르츠, 몽상가 부분에서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1위로 꼽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럽 지역도 지금 네. 그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그렇습니다. 그런 노인 네네. 국가들이 많은데 이탈리아는 그래도 네. 안정적으로 가고 있군요. 다음 키워드 두 얼굴의 금이 지배한 한 해. 네, 올해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징하는 올해 한자로 쇠금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본 한자능력검정협회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지난달 1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금자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근데 이 금은 파리올림픽과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일본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기 때문에 그 네. 금이고요. 미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의 금자탑을 쌓은 오타니 쇼이 선수 네, 그렇죠. 활약상. 그래서 이제 금자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일본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0개를 땄습니다.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 14개를 획득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좋은 쪽의 금의 빛의 네. 방면인데 이외에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또 소셜미디어에 그러네요. 거짓 구인 광고를 낸 뒤에 응모자에게 강도 범행을 시키는 사건 등도 금이 올해의 한자로 선정된 데 영향을 미쳐서 이거는 금자의 그림자 쪽에 해당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도통신이 금메달 획득의 빛나는 금과 비자금 문제 등 어두운 그림자의 금이라는 두 가지 면이 함께 주목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이 금이 일본에서 올해의 한자로 뽑힌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고요. 올해의 한자 행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5번째입니다. 근데 지난번 2021년에도 도쿄올림픽하고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땄거든요. 그때도 금이 올해의 한자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금이 많이 선정이 나오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게 자민당 비자금도 올해의 한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거든요. 네. 올해 정치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이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올해의 한자로는 겸손할 겸자를 꼽았습니다. 겸허하게 사심을 버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10월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과 협력을 해야만 국정 운영이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택시. 네, 남미 칠레에서 택시 타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행객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택시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최근에 칠레 경찰이 수도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 주변에서 긴게요. 길죠. 택시 영업을 하면서 네.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9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심야 시간대에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목적지는 비타쿠라, 라스콘데스 같은 칠레 동부에 있는 부촌이 많았는데 네. 공항에서 호텔까지 20-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해요. 이곳들이. 네. 그런데 9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 상당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와, 좀 너무했는데. 엄청나죠. 네. 이들이 사기 행각으로 거둬들인 이익이 1억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억 4,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이 피의자들이 다 관계 당국에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 기사 또는 피해자 모집책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외국인을 노렸다는 건데요. 경찰이 그래서 공항 출구 근처에 공식 택시라는 글씨를 인쇄한 안내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 사람들을 공식이라고 적어놨다고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칠레 한국 대사관이 관련된 안전공지에서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제한구역 또는 1층 출구 옆에 있는 공식 운송수단 부스를 이용해서 먼저 요금을 지불하고 그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택시에 탑승을 해야만 한다라고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또 밤에 도착하면 네.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이런 점들 미리 네네.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눈, 코, 입 아니고
입, 코, 눈? 대체로 우리가 눈, 예. 코, 입순으로 얘기를 하는 건 사람을 볼 때 눈, 코, 입순으로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눈을 먼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야기할 때. 거꾸로 뒤집힌 인물 사진을 보고 1초 만에 이 사람 누구 이렇게 맞추면 인식 능력이 상위 0.1%에 해당하는 초인식자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특히 유럽에서 이제 이 초인식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거꾸로 된 얼굴을 잘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얼굴 기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인구의 약 0.1에서 1%, 즉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초인식자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눈썰미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예, 이 사람들은 몇 년 전에 본 낯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픽셀화한 얼굴 사진, 다른 각도로 된 얼굴 사진도 보자마자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초인식자들은 눈만 보이게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한눈에 식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간은 눈, 코, 입순으로 얼굴을 인식하게끔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입, 코, 눈 순으로 거꾸로 된 얼굴을 인식하는 건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뇌에서 얼굴 인식을 처리하는 부분이 전두엽과 방추형이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방추형이랑은 사람을 인식하는 역할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상이 생기면 사물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군지 변별하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초인식자는 이 방추형이랑과 전두엽 기능이 빼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초인식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아, 그래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대 얼굴 법의 심리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접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해야 되죠? 네, 그렇겠죠. 근데 요즘은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일본은 얼굴 기억 테스트인데 동서양인 20명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20명의 얼굴을 또 보여줍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사람 20명이 맞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되고요. 2부는 얼굴 분류 테스트인데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보게 한 뒤에 표정, 화장, 머리 스타일 등 미세한 차이가 나는 4명의 사진을 보고 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판별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얼굴 기억 테스트를 했을 때 참가자의 상위 5%에 해당하면 나는 초인식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테스트 방법만 들어도 아니겠네요. 아닐 것 같네요. 어렵더라고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The Cure의 Friday I'm in Love 들려드립니다. I don't care if Monday's blue, Tuesday's grey and Wednesday too. Thursday, I don't care about you, it's Friday, I'm in love. Monday, you can fall apart. Tuesday, Wednesday, break my heart. Oh, Thursday doesn't even start, it's Friday, I'm in love. Saturday, wait. Sunday always comes too late. But Friday never hesitate. I don't care if Monday's black. Tuesday, Wednesday, hard to tell. Thursday, never looking back. It's Friday, I'm in love. Monday you can hold your head. Tuesday, Wednesday stay in bed. On Thursday watch the walls instead. It's Friday, I'm in love. Saturday wait. Sunday always comes too late. But Friday never hesitate. Dressed up to the eyes, it's a wonderful surprise to see your shoes and your spirits rise. Throw out your frown and just smile at the sou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판사 체포 시도가 사실이라면 직접적이고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계엄 당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성명을 통해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였다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민주당 등은 내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계의 무역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 명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이미 제출 형태로 넘겨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마트폰의 이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산 휴대폰의 미수입 그리고 무분별한 국내 휴대폰 판매 그런 사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휴대폰 심카드 실명제 그리고 휴대폰 등록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의 밀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한 사람에 몇 개씩 스마트폰을 사오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골치를 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월 말 새로 출발한 프라보 정부는 스마트폰의 국내 사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도네시아의 휴대폰을 팔려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라는 정책으로 외국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국내 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애플이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아직도 투자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네. 단지 스마트 아이폰 우리 스마트폰 제조 애플은 인재 개발만 하고 그런 콘텐츠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시리즈 국내 판매까지 금지시키는 그런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건가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면은 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지 부품 생산 비율을 최소 3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벌써 중국계 오포라든지 비보, 샤오미 등의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현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찌까랑이라고 하는 가전제품 공장에서 스마트폰 제조 공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스마트폰 국내화 생산 정책은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는 있습니다. 휴대폰 시장조사 회사인 그 카날리스에 따르면은 지난 3분기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현지 직원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오포가 2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샤오미라든지 비보, 삼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뭐 삼성이나 애플이 이렇게 판매량이 뒤지는 원인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정확지는 않지만은 오포 이외의 중국계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은 일찌감치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허브 국가 정책에 순응을 해서 국내 생산 및 저가 정책으로 나온 데 반해서 삼성이나 아이폰은 여전히 고품질 고가 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판매량에서 뒤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대 인구 대국의 하나로 2억 8천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입니다만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큰 나라의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삼성이나 애플의 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들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네. 저가의 중국산 오포라든지 샤오미, 비보 등을 구매하려는 중하위층 소득층은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인도네시아는 1만 7천여 개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휴대폰의 판매 및 AS망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만의 페카트론 같은 회사는요 2018년에 싱가포르 앞바다에 있는 바탐섬 보세구역에 자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판매 실적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팔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라는 정책인 건데 앞으로 이 정책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 대통령의 열망이기도 하고 그런 추진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는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공장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시장 성장 잠재력에 힘입어서 스마트폰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처럼 모든 기업이 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밀고 있는 그런 투자 조건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현지 생산 독려 정책이 외국계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투자 유치 및 스마트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이라든지 소재의 대부분을 여전히 지금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한 국내 생산 및 공급 또 판매망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오 대통령 정부는 장기적으로 자국을 아세안 지역의 스마트폰 생산 허브 국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스마트폰 생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그런 주변국들과의 경쟁 그리고 부품 공급 생태계 네트워크 조성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나라 이야기를? 오늘은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소식은 거의 전해드린 적이 없는. 네네. 근데 오늘 좀 아프리카로도 좀 여러 곳으로 또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벨기에 항소법원이 이달 초에 과거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 어머니와 강제로 떨어져야 했던 콩고 민주공화국, 오늘날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공화국이랑 좀 다른 나라예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중부 아프리카에 엄청 큰 나라 있는데 그 콩고 여성 5명에게 벨기에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5명이 1945년부터 1950년 요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들이 좀 드셨죠. 그러네요. 그때 태어난 여성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콩고에서 이제 벨기에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강제 한마디로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네. 이때 그 벨기에 식민지 행정부가 그러니까 혼혈아동, 그러니까 벨기에 남성과 네. 현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혼혈 아동들을 조직적으로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고아원 같은데 강제로 수용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 분리 같은 건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엄마들한테 교육시켜 준다, 데려가기도 사실상 빼앗아가고 이제 그렇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사실 이 사람 여성들이 대체로 이제 벨기에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뭐 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벨기에 남성들이 이제 성폭행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당시에 이제 상당수였고, 이런 흑백 혼혈을 메티스 이런 이름으로 좀 불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벨기에 정부의 정책은 인종 간 분리, 결혼도 막고, 그다음에 메티스 아이들, 얘네들은 흑인 가정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죄의 자식들, 뭐 수치스러운 아이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벨기에 식민지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이 한 14,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뭐 15,000명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물론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그 부룬디, 르완다 이런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 출신들도 좀 있는데 이 많은 수가 이제 피해자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프리카를 통치했던 뭐 여러 유럽 국가 중에 벨기에 식민 통치가 뭐 가장 잔혹했다 이런 얘기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벨기에가 네. 1908년부터 1960년까지는 콩고, 그 다음에 1922년부터 62년까지 그 부룬디와 르완다를 지배를 했는데, 네. 나중에 뭐 르완다에서는 그 벨기에 식민 통치 효과로 그 내전도 벌어지고 했었잖아요. 이제 다른 유럽국의 식민지, 한마디로 영국 식민지는 영국 식민지고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식민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콩고라는 드넓은 지역은 레오폴드 2세라는 벨기에 국왕의 개인 영토였어요. 벨기에라는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는 이제 벨기에 식민지로 바뀌긴 했지만 상당 기간을 국왕의 개인 재산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관여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최소한의 어떤 식민 통치의 그런 법적인 요건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당시에 이 자전거가 많이 늘고 또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할 때여서 타이어 수요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 콩고 이 지역이 아프리카 내륙지대인데 고무나무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고무나무 수요, 그러니까 고무의 원료 이거를 채취해 오라고 이제 흑인들 이제 닥달하면서 네. 할당량을 못 채우면 주민들 손목을 자른 걸로 그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악명 너무 높았는데. 잔인한데요. 그리고 벨기에는 그 식민지 통치에 대한 특히 가혹했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반성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늦었습니다. 네. 그랬다 사실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 미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몇 해 전 시위 때 이제 미국의 흑인들의 현실에서 출발을 한 시위였는데, 나중에 이게 세계로 퍼지면서 이 당시에 노예무역, 그리고 오래전에 식민 통치, 아프리카 식민 통치, 이런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이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다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벨기에에서도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나서 그 레오폴드 2세라는 옛날 국왕의 동상 끌어내리고 뭐 이런 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사를 들여다보려는 이 벨기에의 뭐 노력이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굉장히 늦었는데 이때 이제 연방의회가 11개 항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과거의 그 아동 납치 그다음에 이제 강제 수용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서 네. 이 메티스 혼혈 아동들이 이제 어른이 됐겠지만 과거에 대한 그 본인들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게 기록 같은 걸 공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했었고 2019년 4월에 총리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벨기에 가톨릭 교회도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요. 근데 이 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너무 근데 늦었는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게 2020년 6월이에요. 이때 그 콩고 독립 60주년을 앞두고서 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이 여성들이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적인 소송을 낸 거죠. 그러면서 네. 1인당 5만 유로씩 이제 배상금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네. 1심 법원에서 너무 오래전이다. 공소시효 지났다. 많이 듣던 소리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 1심 판결을 뒤집고서 이런 식의 범죄는 네.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판결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고통이 어땠을까 그쵸, 짐작도 안 가네요. 네. 좀 짐작하기 힘들죠. 근데 그 1960년에 콩고하고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다음에 이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이 원고인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 아이들 데리고 있던 수녀들이 이제 벨기에로 도망치듯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다 막 하다가 그냥 수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네. 고아원에 방치됐던 거죠. 한 60명 정도가 방치가 됐었대요. 그중에 어린 아이들은 상당수가 그 와중에 굶주리고 죽었고 그리고 나서 독립한 다음에 벨기에 그 콩고 내부에서 또 종족 간 그 지역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네. 이러면서 부족 민병대들이 고아원에 있었던 이제 특히 어린 소녀들 강간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아직도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고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분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식민지에서도 있었던 사실 건가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요?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네. 저는 오랫동안 관심 갖고 찾아봤었는데 정말 전 세계에 이런 도둑맞은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호주예요. 호주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Stolen Generations 그래서 도둑맞은 세대.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백인 문화 속에서 키워야 된다. 한마디로 원주민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기 때문에 호주에 뭐 에버리지니, 토레스 헤어 원주민 이런 원주민 집단들이 있었어요. 네. 거의 절멸시키다시피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애들은 가족한테서 억지로 떼내가지고 위탁시설 한마디로 고아원, 기숙학교라든가 백인 가정에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책으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거는 뭐 18세기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100년이 넘게 문명화 정책 그런 이름으로 벌어졌던 일이었죠. 이 진상조사는 이루어졌겠죠. 아니 이거는 뒤늦게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근데 많이 이슈가 됐지만 진상조사는 당연히 늦었죠. 1995년에 이제 노동당 정부가 원주민 단체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열고 조사위원회 꾸리고 1997년에 Bring them home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면서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700쪽짜리 분량인데 이게 191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뭐 전체 원주민 아동의 10에서 30%가량이 이렇게 강제 수용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주들은 이제 지역별로 뭐 도둑맞은 세대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뭐 배상기금 만들기도 했고 2007년에는 법원이 뭐 배상하라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정부는 끝까지 공식 사과하지 않다가 2008년에 당시에 그 케빈 러드 총리가 마침내 사과를 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배상은 그때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캐나다는 일이 좀 있었어요? 뜻밖이죠. 네, 캐나다는 이렇게 뭐 캐나다가. 인종 문제 이런 거 우리가 좀 네. 접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21년에 그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네. 땅 속에 묻혀 있던 아이들 수백 명의 유해가 발굴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인디언 주거학교 시설에서 나온 건데 네. 이 캐나다 식민지를 만든 백인들도 뭐 호주의 백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원주민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디언 주거학교, 사실 인디언이란 말도 틀린 거죠. 그렇죠. 지금은 First Nations, 먼저 왔던 민족이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인디언 주거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똑같이 아이들 뜬에다가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 키웠던 거예요. 영어 쓰게 하고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래서 백인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1870년대부터 캐나다 전역에 130여 곳이 운영이 됐고 원주민 아이들 총 15만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는 강제적으로는 안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1996년이었대요. 이런 주거학교가. 그렇군요. 네.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이 아이들이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왜 주거 집단 매장이 매장된 거. 된 거지. 그래서 캐나다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을 이런 과거들을 몰랐던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았다가 이 사건 듣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니까 크게 충격을 받고 그때 추모 집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주거학교라는 곳이 당연히 열악했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도 너무 많고 질병 학대 때문에 숨진 아이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 사실 이건 살인이죠. 이쯤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주거학교 아이들 1945년에 주거학교 아이들 사망률이 캐나다 전체 아동 사망률의 5배였대요. 그 아이들이 숨지면 그러니까 주검조차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냥 집단 매장하고 쉬쉬하고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 이제 너무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2015년에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해서 무려 4,000쪽짜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학교에서 그때 사망한 아이들 4,100명 확인되고 뭐 전체적으로 6,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이렇게 추산된다. 근데 그 다음에도 이 목록에 없던 4,000쪽짜리 보고서에 목록에 없던 이 집단 매장지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너무 좀 어떻게 뭐 상상도 안 가는 일이고요. 사실은 뭐 인종주의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잘못된 어떤 믿음, 사람 뭐 신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우리가 보통 나치 그 홀로코스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도 격리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맥락이 같은 맥락이면서 또 반대예요. 그래요. 레벤스보른의 아이들이라는 게 있는데 레벤스보른이라는 게 생명의 샘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히틀러 시절에 독일이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아리안족이 우월하다. 그렇죠.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선전하려고 금발의 푸른 눈, 흰 피부, 유독 그런 건강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격리시켜서 선전용으로 키웠던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 자체도. 독일이 패전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빼앗겼는데 그 다음에는 방치됐죠. 뭐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 상처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쉬쉬하는 분위기, 나치의 흔적이니까. 그래서 뭐 다른 나라로 가서 뭐 그런 과거를 숨긴 채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2006년에 그러니까 독일의 한 곳에 이 노인들이 치유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였어요. 노인이 되어서 그때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도 안타까운 피해자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치 말씀하시니까 그 인종주의 피해자였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서 또 이스라엘판 도둑 맞은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이것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사실 중동의 민주국가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지만은 그 안에 내부에 층층의 차별 구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이 동유럽이나 러시아 쪽에서 온 아슈케나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뭐 남유럽에서 뿌리를 둔 유대인은 또 세파르테라 그래서 약간 좀 처지는 걸로 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원래 이 중동 북아프리카 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아랍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온 유사 이래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또 미즈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뭐 베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인구의 뭐 한 30%를 차지하는 아랍인 또 그 밑에는 네게브 사막지대가 있는데 거기 사는 유목민 베두인 이렇게 차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도둑맞은 아이들은 주로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살아왔던 이제 유대인 가정, 이 미즈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에 이스라엘로 많이 왔거든요.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건국 초기 한 10년, 48년 건국해서 한 50년대 주로 이때 참 너무 상상이 안 되는데 산모한테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다음에 아이를 빼돌려서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훔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가정들을 입양시키기도 하고 유럽의 유대인 가정에 뭐 일부는 돈도 받고 그렇게 그렇군요.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알려진 거죠? 입양된 줄 모르고 자랐다가 예를 네. 들면 혈액형이 다르다라든가 아, 이제 그런 그렇죠. 이유를 통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생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정부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어디론가 사라진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예멘 가정에서 온 유대인 가정 출신이어서 예멘 아동 사건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천 명 넘는 애들이 일종의 실종될 수 있다라고 해놓고도 이제 문서는 2071년까지 공개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초창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랍계 가정, 아랍 전통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탈아랍화 시켜야 된다. 그들은 미개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네. 거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뭐 다 소개는 못 해주셨지만 지금 소개해주신 끔찍하죠. 내용만으로도 네. 너무 충격받았고요. 이 도둑맞은 아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았는데 뭐 슬픈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의미로 오늘 또 네. 소개를 해주신 거니까요.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